자, 기본 이론 과정 13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90페이지예요. 90페이지 펴놓으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여기 봅시다. 자, 수요 함수 1토대로 해서 우리가 수요 법칙을 도출했죠. 수요 법칙은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하에서 당해자와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 같은 경제 원칙을 말했습니다. 이 같은 수요 법칙을 그림을 편 게 수요 곡선이다. 수요곡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하향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같은 수요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다. 다음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한 것을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저희들이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수요다. 이분도 굉장히 어렵게 썼는데 흐름을 잘 정리하시면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자, 수요 함수로부터 수요 법칙을 도출했죠. 1. 그림 편계 수요 곡선이다. 다음 수요선 상에서 또는 수요선 내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하는 게 수요량의 변화. 수요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흐름을 잘 정리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자,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은 이제 수요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처리하는 거죠. 그럼 수요량의 변화를 가진 요인은 뭡니까? 딱 하나 있는 거죠. 수요함수에서 당해자와의 가격이 변했을 때뿐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수요의 변화라는 것은 수요선 자체가 이동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수요의 변화를 가진 요인은 뭡니까? 수요함수에서 당해자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했죠. 자, 아파트 매매 시장을 했으니까 당해자는 뭡니까? 아파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의 수요 함수를 살펴드렸어요. 근데 아파트 수요 함수에서 수요량의 변화를 가진 요인과 수요의 변화를 주는 요인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수요량의 변화 관련 요인은 딱 하나 있는 거죠. 수요함수에서 당해자와의 가격이 변했을 때뿐이다. 결국 당해자는 뭡니까? 아파트죠.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함수에서 아파트의 가격이 변했을 때 이때가 뭡니까? 바로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변하면 당연히 수요량이 변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변하겠죠. 아파트의 수요량은 감소한다. 그래서 수요선 상에서 즉 수요선 내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한다는 이야기예요. 수요량이 감소했으니까 어느 쪽입니까? 좌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변하겠죠. 수요량은 증가한다. 이래서 수요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하겠죠. 자, 수요량이 증가했으니까 어느 쪽입니까? 우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딱 하나 있다. 수요함수에서 당해자와의 가격이 변했을 때뿐이다. 이러면서 수요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수요함수에서 당해자와의 가격인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매매시장이니까 아파트 가격이 되겠죠. 참 당해자 가격인 아파트 가격 이외의 이 요인들이 변한다는 이야기. 이 요인들이 변하면 뭡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이 변했다 할 수 있겠죠. 참 수요의 변화 요인이 변하면 수요가 변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기도 하고 수요가 감소하기도 한다. 이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어느 쪽입니까? 우측으로 이동했지요.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수요선 자체가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 내용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대체제와 보완제 여기서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대체제라는 게 있고 보완제라는 게 있어요. 대체제, 보완제는 두 재화의 연관성을 가지고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재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와 B 두 재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두 재화가 경우에 따라서는 대체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완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먼저 대체제예요. 대체는 말 그대로 보세요. 대체가 가능한 두 재화를 말한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가격이나 효용 즉 만족도가
비슷하다는 이야기야. 가격이나 효용이 비슷해서 대체가 가능한 두 재화를 가려서 우리가 대체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대체제 많이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이런 잘 해봅시다. 나는 사과 하나를 먹어도 좋고 배를 하나 먹어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과 하나 먹어도 좋고 배를 하나 먹어도 좋은데 사과와 배는 뭡니까? 대체가 된다 할 수 있겠죠. 이때는 사과와 배가 뭡니까? 대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사과를 먹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배만 먹으면 알러지가 생겨서 배는 절대 못 먹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사과와 배가 대체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항상 가정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와 배는 대체 관계에 있다 이렇게 가져간다면 결국 어때? 사과와 배는 어때? 대체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우리가 이런 예를 쓰겠죠. 나는 콜라 한 병을 마셔도 좋고 사이다 한 병을 마셔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이땐 어때? 콜라와 사이다가 뭡니까? 대체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어때? 이제 또 간혹 어때? 이것도 한 잔씩 하시는 거죠? 이때 우리 생각합시다. 나는 처음처럼 한 병을 마셔도 좋고 참이슬 한 병을 마셔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처음처럼과 참이슬이 어떤 관계 있습니까? 대체제다 할 수 있겠지요. 자, 또 나는 처음처럼 한 병을 마셔도 좋고 카스 한 병을 마셔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어때? 처음처럼과 카스 두 재가 어때? 대체가 된다. 대체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대체도 여러 가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 부동산 관련해서 또 이런 사례죠. 나는 빌라를 사도 좋고 아파트를 사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빌라와 아파트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대체 관계에 있다. 대체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대체제는 가격이나 효용이 비슷해서 대체가 가능한 점을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둘 중에 어때? 어느 거 사도 좋다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어느 거 사좋으니까 한쪽 사면 나머지 한쪽은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거 사도 좋다. 한쪽 사면 나머지는 안 산다니. 그럼 뭘 살까요? 상대적으로 싼 거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세요. 나는 사과를 먹어도 좋고 배를 먹어도 좋다. 그럼 사과와 배는 어때? 대체 관계 있는 재화다. 대체할 수 있겠죠. 이 중에 상대적으로 사과가 더 싸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사과 사서 먹겠죠? 그럼 배는 어때? 안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체제는 대체가 가능한 두 재화를 말하기 때문에 어느 거 사도 좋다. 그럼 상대적으로 싼 거 산다. 한쪽 사면 나머지는 안 산다. 이렇게 어때? 성격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완제라는 게 있습니다. 보완제도 두 재화를 가지고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잘 보세요. 보완제는 말 그대로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다 이런 뜻이에요. 자,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보완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는 어느 하나만 가지고 내가 만족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상호 결합이 돼야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호 결합 관계에 있는 두 재화를 우리가 보완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보완제는 상호 결합 관계에 있는 두 재화를 말한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완제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 합시다. 나는 치킨만 먹었을 때는 별로 맛을 못 느끼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다가 맥주를 곁들이면 기가 막히다는 이야기. 흔히 우리들 치맥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면 치킨에 맥주를 곁들이면 기가 막히다는 이야기예요.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때 치킨과 맥주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보완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도 사람 따라 차이가 있겠지요. 나는 맥주는 절대 못 마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이때는 치킨과 맥주는 보완제다 할 수 없겠죠? 사람 따라 차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또 이제 햄버거에 콜라를 곁들이면 어때? 기가 막히더란 이야기예요. 그때는 햄버거와 콜라 이게 결합되면 더 큰 만족을 준다 할 수 있겠죠. 이때 햄버거 콜라는 뭐가 됩니까? 보완제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나는 처음처럼에 카스를 곁들이면 어떻습니까? 끝내주더란 이야기예요. 끝내주나 일명 어떻게 소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처럼에 카스를 곁들이면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때 처음처럼 카스는 뭡니까? 보완제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똑같은 두 재화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대체제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완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예를 들었죠. 자, 나는
나는 처음처럼 한 병을 마셔도 좋고 카스 한 병을 마셔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처음처럼과 카스가 뭐가 됩니까? 대체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나는 처음처럼에 카스를 곁들이면 기가 막히더란 이야기예요. 이때는 어때? 섞어지는 거지요. 섞어진다.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보완제가 된다. 그래서 똑같은 두 재활할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처럼 대체제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완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부동산 관련해서 자, 보세요. 아파트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토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와 아파트는 어때? 상호 결합 관계에 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토지와 아파트는 뭡니까? 보완제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도 대체제 그리고 보완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 생각하시고 재화의 성격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대체제는 대체가 가능한 두 재화였죠. 따라서 어느 것 사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뭘 삽니까? 싼 거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머지는 안 산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보완제는 상호 결합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상호 결합 관계에 있으니까 어때? 한쪽 사면 결합이 되니까 나머지도 어때? 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쪽 안 사면 나머지 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튼 대체제, 보완제, 재화의 성격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체제는 대체가 가능한 재화예요. 그럼 대체가 가능할 때는 어느 거 사도 좋다. 그럼 뭘 삽니까? 상대적으로 싼 거 산다는 이야기예요. 한쪽 사면 나머지는 안 산다는 이야기예요. 반면 보완제는 상호 결합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합이 되기 때문에 한쪽 사면 나머지도 반드시 사야 되고 한쪽 안 사면 나머지 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 재화의 성격을 잘 읽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럼 자, 이 같은 대체제의 가격이 변했을 때, 보완제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자의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대체제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자의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한 보완제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자의 수요에 어떤 연주시가 이걸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저희 아파트 매매시장을 가져간다면 당해자는 뭡니까? 아파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대체원 저로서 빌라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냐. 그래서 빌라와 아파트는 대체 관계에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항상 우리가 가정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라와 아파트는 대체 관계에 있다 가정하고 당해자가 아파트라면 대체는 뭡니까? 빌라다. 그럼 지금 대체 가격인 빌라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당해자인 아파트의 수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보세요. 빌라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이때 우리가 빌라와 아파트는 대체 관계에 있다. 가정을 했죠? 대체가 있으니까 어느 거 사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느 거 삽니까? 상대적으로 싼 거 산다는 이야기예요. 싼 거 산다. 그럼 한쪽 사면 나머지는 안 사겠지요. 자, 보세요. 빌라의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상대적으로 싸다 느끼는 건 빌라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아파트가 되겠죠. 자, 저희는 지금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오로지 다른 쪽은 다 일정하고 빌라의 가격만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럼 빌라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상대적으로 빌라가 어때? 비싸다고 느껴지겠지요. 그럼 빌라 안 사고 상대적으로 싸다고 느껴지는 아파트 사겠죠.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빌라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럼 빌라 가격이 하락하면 자, 상대로 싸다 느낀 건 빌라입니까? 아파트입니까? 빌라가 되겠지요. 그럼 빌라 쪽으로 몰린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아파트의 수요는 어때?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당해자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대체제의 가격 상승은 당해자의 수요선을 어때? 우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대체제 가격이 하락합니다. 하락하면 당해자의 수요를 어때? 감소시킨 요인이 되겠죠. 이처럼 대체제 가격의 하락은 당해자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되는 당해자의 수요선을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다음은 여기 보시다 이제 보완제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당해질 수요에 어떤 연식을 살펴보자는 이야기요. 이때 우리가 이제 토지와
토지와 아파트는 보완 관계에 있다 가정합시다. 그래서 당해자와 아파트라면 보완지는 어때? 토지가 되겠다. 그럼 보완지 가격인 토지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당해자인 아파트의 수요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걸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토지 비싸도가 안 사겠지요. 그럼 이때 토지와 아파트는 어때? 보완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완제는 상호 결합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합관계인데 토지 안 사면 아파트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는 어때? 감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는 감소한다는 거죠. 결국 보완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당해자와의 수요는 어때? 감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토지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럼 토지가 하락해서 토지 어때? 싸다고 사겠지요. 그럼 어때? 보완제니까 상호 결합이 되겠죠. 그럼 이쪽 사니까 이쪽도 사야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는 어때?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자 토지와 아파트가 보완 관계인 지화다 가정할 때 토지 가격이 하락할수록 아파트 수요는 어때?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보완제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당해자의 수요를 어때?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그래서 당해자의 수요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보완제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하라면 당해자의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해자 수요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분이 우리 참 완전 단골 메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정리가 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일기에서는 여러분이 어땠지? 대체제, 보완제 성격을 어때?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대체제, 보완제 성격만 잘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자, 대체제는 대체가 가능한 두 재화라 그랬어요. 그럼 대체가 되니까 어느 거 사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느 거 삽니까? 상대적으로 싼 거 산다. 한쪽 사면 나머지 안 산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보완제는 상호 결합 관계는 두 재화란 이야. 그럼 결합이 되니까 한쪽 사면 나머지도 무조건 사야 되는 거고 한쪽 안 사면 나머지 살 필요 없다.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좀 응용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처럼 이제 한 재화의 가격이 어때? 상승하자.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두 재화는 뭐가 되는 겁니까? 대체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자.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두 재화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보완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둘은 대체가 되는 것이고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면 둘은 보완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보세요. 빌라의 가격이 어때? 상승함에 따라서 아파트의 수요가 어때? 아파트 수요가 증가한다면 이때 빌라와 아파트는 뭐가 됩니까? 대체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다음 토지의 가격이 어때? 상승함에 따라서 아파트의 수요가 어때? 감소했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때 토지와 아파트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보완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A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야. A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B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또한 A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C의 수요가 어때? 감소한다는 이야기야. 이때 A와 B 두 재화는 어떤 관계에 있고 A와 C 두 재화는 어떤 관계에 있냐. 이걸 우리 시험은 자주 물어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험도 당연히 이분 출제가 되었지요. 자, 그럼 우리 시험은 또 이렇게 살짝 바꿉니다. A의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B의 수요는 7% 증가하고 C의 수요는 5% 감소한다. 숫자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시험은 이렇게 지문이 구성되면 숫자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 이제 방향만 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A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B의 수요가 증가한다. C의 수요는 감소한다. 참 방향만 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벌써 이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한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재화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대체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A와 B 둘은 어때? 대체제가 된다. 이렇게 봤어요. 자, 우리 여기서 설명드렸죠. 한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 둘은 뭐가 됩니까? 대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서요. 한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재화의 수요가 어때?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감소한다. 이때 두 재화는 뭐가 됩니까? 보완제가 된다. 그래서 A와 C 두 재화는 어때? 자, 보완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살펴본 내용이죠.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두 재화는 뭐가 됩니까? 보완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서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둘은 뭐가 된다? 대체제. 자,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합니다. 이때 둘은 뭐가 됩니까? 보완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정 안 떠오르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A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A 어때? 우리 시험용으로 안 산다는 얘기, 안 산다. A 안 샀더니 B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야기야. 자, B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B를 샀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보세요. 자, A 안 샀더니 B를 샀다. 왜 A 안 사니까 B를 샀을까요? 둘은 대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 둘은 어때? 대체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A의 가격이 상승하면 A 안 산다는 이야기예요. A 안 샀더니 C의 수요가 감소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 C도 어때? 안 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A 안 사니까 C도 안 샀을까요? 둘은 서로 결합되기 때문이다. 그랬을 때 A와 C는 뭡니까? 상호 결합관계 두 재와 보완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잘 해놓으셔야 될 부분이에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분도 굉장히 여러분께 많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꾸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 9월쯤 되시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억 속에 다 떠올 겁니다. 그래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 둘은 뭡니까? 대체제다.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한다. 둘은 뭐가 됩니까? 보완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봅시다. 교재 90페이지를 보세요. 90페이지는 자, 중간쯤에 양으로 4번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박스 들어있죠? 박스 내용을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딱 대체제 가격, 보완제 가격 이 부분만 지금 제외를 해놓은 부분이었지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봅시다. 박스 첫 번째 칸입니다. 첫 번째 칸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4번 보시면 자, 대체제 가격 상세가 나와 있죠? 이처럼 대체제의 가격이 어때? 상승한다는 이야기야. 이는 어때? 당해자와의 수요를 어때?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그래서 당해자와의 수익선 자체를 어때? 우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세요. 보완제의 가격 하락이다 나와 있죠? 지금 보완제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야기야. 이는 당해자와의 수요를 어때?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그래서 당해자의 수익선 자체를 어때?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스 그 아래 칸이에요. 아래 칸 동그라미 4번 한번 봅시다. 4번 시연 대체제의 가격 하락이다. 자, 이처럼 대체제의 가격이 어때? 하락한다는 이야기야. 이는 당해자와의 수요를 어때?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수익선 자체를 어때?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질문 봅시다. 보완제의 가격 상승입니다. 여기네. 보완제의 가격 상승이다. 이는 어때? 당해자의 수요를 어때?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그래서 당해자 수익선 자체를 좌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박스행도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어요? 동그라미 1, 2, 3, 4 1을 보시면서 결국 수요가 증가냐 감소냐 이걸 따져본다. 이렇게 해서 학습시간 효과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여름 교재 9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91페이지는 상단에 보충학습 박스가 들어있지요. 박스 내용에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1번 정상제 열등제는 다 설명을 드렸고 오늘 말씀드린 게 2번 내용이에요. 대체제와 보완제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 시간 대체제란 가격
또는 효용이 비슷하여. 자, 효용은 만족도예요. 가격이나 효용이 비슷하여 대체가 가능한 집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때 A지와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처럼 A지와의 가격이 어때? 상승함에 따라서 B지와의 수요가 증가했다면, 자, B지와의 수요가 이처럼 증가하였다면 A와 B 두 자는 어때? 대체형인 재화이다. 자, 우리가 이 설명했죠. A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B지와의 수요가 증가한다. 그때 A와 B 둘은 뭐가 됩니까? 대체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봅시다. 자, 예를 들어 빌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했다면 이처럼 자, 빌라의 가격이 어때? 상승함에 따라서 아파트의 수요가 어때? 증가했단 이야기예요. 이때 빌라와 아파트 둘은 뭐가 됩니까? 대체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보완제란 서로의 특성이나 성질은 다르지만 어느 한 재화를 소비했을 때보다도 두 재화를 같이 소비했을 때 더 큰 만족을 준 재화다. 즉 동시에 결합된 관계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A재화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처럼 A재화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B재화의 수요가 어때? 감소하였다면 A와 B 둘은 뭐가 됩니까? 보완 관계 있는 재화다. 보완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주 보세요. 예를 들어 토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아파트의 수요가 어때? 감소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토지와 아파트 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보완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 학습해 드렸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 될 그 같은 내용이니까 설명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자,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체 보완제 설명 다 드렸어요. 다 드렸고, 자, 91페이지 하단 보시면 네 번 챕터가 있습니다. 네 번 챕터 부동산 수의 유형 및 특징이다 소개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부분도 이미 우리가 다 말씀드린 내용이었어요. 일단 이제 수요에는 자, 유효 수요라는 게 있고, 자, 유효 수요라는 게 있고 잠재 수요라는 게 있다. 이때 유효 수요는 뭡니까? 우리가 실질적 수요를 의미한다. 이처럼 유효 수요, 실질적 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먼저 내가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구매 의사가 있어야 된다. 또는 구매 욕구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구매력이 어때? 겸비가 돼야 한다. 즉 지불 능력이 겸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즉 구매 의사, 구매 욕구에 구매력, 지불 능력이 겸비가 되었을 때 이때는 어떤 우리가 유효 수요, 실질적 수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음 보세요. 구매 의사는 있어요. 그렇지만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경우는 유효 수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지만 보세요. 이제 구매 의사는 있기 때문에 구매력만 갖춰지면 언젠지 유효 수요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의미에서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잠재 수요다, 잠재 수요 또는 예비적 수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수요에도 유효 수요, 실질적 수요라는 게 있고 잠재 수요, 예비적 수요라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둘 중에 부동산 수요는 뭘 의미했습니까? 바로 유효 수요, 실질적 수요를 의미했다라는 건 사실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에요. 그래서 구매력이 반드시 어때?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 실질적 수요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때요? 저희들이 수요율은 처음 설명해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한 번 더 반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보시면 자, 양고리 1번 부동산 수의 유형이다. 평으로 1번 보세요. 자, 실질적 수요다. 자, 실질 수요는 뭘 이야기합니까? 유효 수요를 뜻하겠지요. 자, 다음 잠재적 수요입니다. 이는 어때? 예비 수요를 의미한다. 좋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1번 보시면 자, 이제 소비자의 구매 욕구, 구매 의사가 되겠죠. 여기에 구매력, 즉 지불 능력이 뒷받침된 수요로 유효 수요를 말한다. 이게 이제 바로 실질적 수요, 유효 수요다 할 수 있겠지요. 부동산 수요는 이런 어때?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현 시점에서는 구매력이 부족하여, 자,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래서 유효 수요가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구매력만 갖추게 되면
유효수 될 수 있는 수요로 예비 수요, 잠재 수요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 같은 게 예비 수요, 잠재 수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자, 실질적 수요인 유효 수요와 예비적 수요인 잠재 수요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여튼 부동산 수요는 뭘 합니까? 유효 수요, 실질적 수요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골 1번 수요의 유형에서는 자, 이 정도만 정리해도 될 겁니다. 나머지는 크게 중요성이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만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교재 9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네, 94페이지 보시면 자, 예제가 들어있죠? 네, 예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자, 1절 부동산 수요 이론이다. 이분 다 정리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상단의 첫 번째 예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저량 경제 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자,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유량과 저량을 구분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때 유량은 어때? 한 달, 1년, 이처럼 일정 기간을 정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죠. 성이 우리가 플로우 이렇게 표현됐던 겁니다. 다음 저량은 오늘 현재 이처럼 일정 시점에서만 측정이 가능한 변수다. 스톡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적 보시면서 한 달, 1년 이런 기간의 개념이 내포되면 다 어디 합니까? 유량이 되겠지요. 오늘 현재 시점에 개념이 내포되면 저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하시고 본 문제에서는 저량 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이걸 묻고 있죠. 그럼 자, 하나씩 한번 찾아보자는 이야기요. 기억본 봅시다. 주택 재고입니다. 자, 주택 재고는 뭘 했어요? 오늘 현재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주택의 양을 말한다는 이야기. 오늘 현재 이런 표현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어떤 이제 시점이다 할 수 있겠죠. 시점이다. 그래서 주택 재고는 어디야 합니까? 저량의 개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기억번은 저량이 되겠네요. 니 봅시다. 건물 임대료 수입입니다. 우리가 소득 즉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나 비용 즉 지출과 관련된 부분 다 어디에 한다 했어요? 유량에 해당한다. 이렇게 배웠죠. 또한 뭐 임대료 이 표현 보더라도 당연 임대료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가 되겠죠. 기간의 개념이 되니까 어디에 합니까? 유량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D급 봅시다. 가계의 자산입니다. 그 자산 어때? 일정 시점에서 측정된 값이죠. 사실 어때? 내가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 건물 자체가 어때? 내 자산이다. 그럼 건물의 가치가 얼마냐는 이야기예요. 자, 지난 1년 동안 건물의 가치가 10억이다. 이런 표현입니까? 아니죠. 오늘 현재 건물의 가치가 10억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자산 또는 자산의 가치는 어때? 이제 오늘 현재 이 같은 시점에 개념이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어디에 합니까? 저량에 해당한다. 그래서 D급번 가계 자산이다. 이는 저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리를 보세요. 근로자의 임금이다. 그러니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임금 이 자체가 뭡니까? 소득이죠. 즉 수입이다. 그래서 소득 수입 관련된 부분 어디 합니까? 유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음 보세요. 도시 인구 규모다. 그리고 인구수가 되겠죠. 자,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 명이다. 이걸 어떻게 pens어요? 오늘 현재 인구가 5천만 명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지난 1년 동안 인구 5천만이다. 이런 표현입니까? 아니란 이야기예요. 오늘 현재 인구가 5천만 명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오늘 현재 시점에 개념이 내포되니까 당연히 도시 인구 규모다. 인구수 이 같은 거 어때? 저량의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비읍본 보세요. 자, 신주택 공급량이다. 나와 있죠? 이때 신주택 공급량이다. 그럼 주택을 새로 지어서 시장에 내놓는 게 결국 어때? 신주택 공급량이 되겠지요. 포인트는 신규 공급이에요. 이는 착공서 완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당연히 기간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규주택 공급량 어디 합니까? 유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는 저량 경제 변수 모두 몇 개인가 이런 거겠죠. 저량에 해당하면 찾아보면 어떻습니까? 기억번 주택 재고, 다음은 D급번 가계 자산, 다음 미음번 도시 인구 규모다. 모두 몇 개입니까? 3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개. 따라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예제를 한번 봅시다. 아래 예제 보시면 두 번째 예제예요. 자, 아파트 시장에 자, 이때 여러분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아파트 시장이다. 이때 아파트 여기 얼른 동그라미 쳐놓으셨다는 이야기야. 왜 그럴까요? 당해자가 아파트다. 이걸 먼저 어때? 정리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수요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보세요. 수역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이야기는 수역선 어때? 자체가 이동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수역선 자체가 이동은 뭡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이 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수요의 변화 요인이 변해서 수요선 자체로 때 좌측 이동시키는 수요가 어때?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문제상 결국 아파트 자 매매 시장에서 어때 이제 수요의 감소 요인 모두 몇 개인가? 이걸 묻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또 따져봅시다. 먼저 기억본 보세요. 기억 보시면 수요자의 실질 소득 증가다 나와 있죠? 자, 포인트 뭡니까? 소득 증가가 되겠지요. 자, 우리 그럼 배웠습니다. 기억본. 자, 소득 증가다라는 이야기요. 밑에 소득은 당연히 어때? 자, 수요와 관련되겠죠. 그럼 소득이 증가할수록 아파트 매매장에서 아파트의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 다른 특별한 관점 없으면 항상 우리 정상제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향상하면 소득이 증가하면 더 사고자겠죠.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번은 수요의 증가 요인이다. 어때? 문제에서는 수요의 감소 요인 찾는 거죠? 자, 보세요. 문제 보세요. 수요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요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하니까 결국은 수요의 변화 요인이 변해서 수요를 어때?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의 감소 요인 찾는 건데 기억번은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됐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니은번 한번 봅시다. 자, 니은번 보시면 자, 건축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다 나와 있는데 이처럼 보세요. 이제 자, 건축 자,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다라는 이야기요. 이처럼 건축 원자재 가격 이런 생산 요소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생산 요소 가격이 당연히 공급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공급의 변화요인 여기에 해당한다. 아직 우리가 이 부분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공급의 변화요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축 원자재 가격이 변한다. 그럼 반드시 뭘 떠올립니까? 공급을 떠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급을 떠올린다. 자, 보세요. 그럼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수록 공급자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줄어들겠죠? 원가가 줄어드니까 어때? 공급은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다. 자, 이는 어때? 공급을 증가시킨 요인이 된다. 따라서 니은번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뒤에 보세요. 사회적 인구 감소다. 포인트는 그럼 뭡니까? 인구 감소다 할 수 있겠죠? 인구 감소다라는 겁니다. 인구가 변하면 당연히 이럴 수요의 변화 요인이지요. 그래서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의 수요가 변하게 된다. 자, 보세요. 인구 감소하면 수요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뒷번 어떻습니까? 수요의 감소 요인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죠? 뒷번 하나 찾았습니다. 다음 리을번 보세요.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다. 나와 있죠? 1번. 자,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사실은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조심해. 자, 보세요. 지금 우리는 아파트 시장이다. 여기서 아파트 여기에 동그라미 쳐놓자 그랬어요. 뭐 때문입니까? 당해져하는 아파트다. 이걸 우리가 또 느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당해져하는 아파트인데 이때 아파트의 가격이 변했다는 이야기는 당해져와의 가격이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당해져와의 가격이 변하면 이는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그렇죠. 이는 수요량의 변화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 지금 수요량의 변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가 변합니까? 수요량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할수록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하는데 수요량은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자, 가격이 하락하면 어때? 수요량은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요. 당해져의 가격이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는 어떻게 합니까? 수요량이 변화한다. 그래서 수요량이 변한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요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수요량의 증가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수요의 감소인 찾기죠. 그러나 1번은 수요량의 증가 요인이 된다 해서 답이 될 수가 없다 생각하시고 지금 1번 이 같은 경우에는 수요량의 변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요선 자체가 해당합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역선 상에서, 즉 수역선 내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튼 답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다음은 자, 미음번 봅시다. 미음번 아파트 선호도 감소다라는 이야기예요. 미음번 기록 뭡니까? 포인트는 선호도 감소다 할 수 있겠죠. 처음 선호도 이는 어때? 당연히 자 수요 요인이 되겠지요. 수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선호도가 감소할수록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선호도는 다른 말로 뭡니까? 기호도, 뭐 취향 표현할 수 있겠죠. 아파트는 선호도가 감소할수록 당연히 아파트 매매자에선 수요를 때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그럼 자, 수요의 감소인 또 하나 찾았네요. 미음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비읍번 봅시다. 대체주택 가격의 하락이다. 자, 보세요. 비번은 대체주택 가격의 하락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아파트의 수요의 어떤 연체사 이걸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아파트와 대체 관계인 주택이 있다는 이야기. 그럼 우리 오늘 배웠습니다. 자, 아파트와 대체 관계인 주택이 있다. 둘은 결국 뭐가 됩니까? 대체자였죠. 대체니까 어느 거 사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느 거 삽니까? 싼 거 산다. 그래서 대체주택의 가격이 하락할수록 이쪽이 어때요? 싸다 두겠죠. 그럼 이쪽으로 몰린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쪽으로 몰리니까 당연히 아파트 수요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수요의 감소 요인 또 하나 찾았습니다. 예, 자, 수요를 감소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10번 보세요.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의 하락이다라는 이야기죠. 10번은 아파트 대출 금리의 하락이다 이야기죠. 이래서 아파트의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살펴보자는 이야기야. 자, 잘 보세요. 자, 아파트의 대출 금리가 하락할수록 자,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겠지요. 그럼 이처럼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 싸게 빌려서 살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는 아파트 수요를 어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처음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어때? 문제에서는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 모두 몇 개인가 이걸 찾기죠.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은 어떻습니까? 먼저 디귿번 인구 감소다라는 것. 다음 미음번 선호도 감소다. 다음 비번 대체주택 가격의 하락이다. 그래서 모두 몇 개입니까? 디귿 다음은 미음 그리고 비읍 모두 몇 개입니까? 3개다 할 수 있겠죠. 3개. 따라서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다. 이렇게 찾는 문제가 되겠어요. 지금이니까 우리가 처음 원론적으로 풀어드렸던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숙달이 되시면 훨씬 더 자, 시간을 줄이면서 풀 수가 있다는 이야기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세요. 건축 원자재 가격이 변한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공급의 변화 요인이니까 수요는 관련이 없다. 그럼 이번 더 이상 볼 필요 없다. 답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 얼른 아웃시켜버리면 되겠죠. 다음 우선 이제 아파트의 가격이 변했습니다. 이는 당해자의 가격이 변한 겁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요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처리 때문에 수요선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는 아니라는 이야기. 그래서 리을번도 답이 될 수 없다. 얼른 이런 걸 지워버리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 같은 연습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 힘이 드셔도 지금부터 예제를 한 문제 한 문씩 풀어 가신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한 번 더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1절 부동산 수요다. 이 부분은 다 맞춰드렸어요. 다 맞춰드렸고 다음 여름교재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는 2절 부동산 공급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이제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사실 수요와 공급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수요는 뭡니까? 사고자 하는 거죠. 공급은 어때? 팔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수요를 설명할 때는 사고자 하는 사람 입장이었어요. 사는 사람 입장이었어요. 반면 부동산 공급은 뭡니까? 파는 사람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는 사람 입장이다 생각하시고 먼저 1번 챕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자, 자, 여기 봅시다. 자, 여기에 이처럼 사과
자, 하나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는 이야기야. 사과 하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자, 사과 하나 가격이 2,000원 합니다. 2,000원, 2,000원 난 이야기야. 2,000원 때 내가 때 이제 파는 사람 입장이에요. 네, 지금 우리 공급 설명이죠. 파는 사람 입장이다 생각해보세요. 2,000원 때 내가 때 15개 팔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다른 조건 다 일정합니다. 오로지 사과의 가격만 3,000원 이렇게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상승. 그럼 이때는 몇 개 팔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사실 다른 조건 다 일정하다 그랬어요. 오로지 팔 가격만 상승. 그럼 사과를 생산해내는 원가도 똑같이 들었어요. 오로지 팔 가격만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5개보다 더 많이 팔고자 합니까? 적게 팔고자 합니까? 많이 팔고자 한다는 거. 왜? 그만큼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 20개 팔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다른 조건 일정합니다. 사과의 가격만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2,000원 할 때는 15개 팔고자 했어요. 1,000원 하락하니까 그만큼 그때 이윤이 적게 남겠지요. 그럼 더 많이 팔고자 합니까? 적게 팔고자 한다. 그렇죠. 적게 팔고자 한다. 그래서 어때? 5개. 이처럼 적게 팔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제 1,000원, 2,000원, 3,000원 말씀드렸지만 이 사이에도 무수한 가격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같은 사과의 가격에 대응해서 이제 자 팔고자 한다,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사과의 모든 가격에 대해서 판매하고자 의도하는 양이 있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뭔가 사과의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다음 특정한 하나의 가격이 있다는 자, 예를 들어서 2,000원이다. 지금 2,000원에서 몇 개 팔고자 했습니까? 15개 팔고자 했다는 겁니다. 좀 특정한 하나의 가격에 대응해서 판매하고자 의도하는 양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걸 어때? 사과의 공급량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급은 어때? 모든 가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급량은 특정한 가격을 대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좀 모든 가격을 대상으로 해서 자 5개, 15개, 20개다. 이는 뭡니까? 공급이 되겠죠. 다음 자 3,000원은 하나의 가격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 그럼 3,000원 때는 몇 개 팔고자 했어요? 20개 팔고자 한다. 이때 20개는 그럼 공급이 되는 겁니까? 공급량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특정한 가격에 대응하는 거니까 바로 20개는 뭡니까? 공급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모든 가격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는 공급. 특정한 하나의 가격을 대상하는 건 공급량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똑같이 적용하시면 되겠어요. 다만 부동산은 매매시장뿐만 아니라 임대차 시장도 존재한다 생각하시고 매매시장에서는 가격이다. 그럼 임대차에서는 뭡니까? 임대료 줄였을 때 임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임료. 다음 이제 매매시장에서는 팔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임대차에서는 임대하고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가격과 임료 이걸 포함했을 때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다 이 표현 안에는 뭡니까? 임료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문에 임료 나오면 가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쉽게 지문을 또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점 부동산의 모든 가격 또는 임료 수준에 대응해서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의도하는 양이 있다. 이걸 우리가 부동산 공급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특정한 가격이나 임료에 대응해서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의도하는 양이 있다. 이걸 부동산 공급량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논리예요. 자, 부동산 공급은 모든 가격이나 임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반면 부동산 공급량은 뭡니까? 특정한 가격이나 임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하튼 부동산 공급량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지요.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급 본질은 유량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사과 이처럼 일반적으로 다른 여러 특성이기 때문에 저량의 개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에는 유량 공급이라는 게 있고 다음은 저량 공급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때 유량은 흘러간다. 플로우. 저량은 저장돼 있다. 스톡이라고 그랬지요. 자, 그래서 유량은 일정 기간을 정해야 측정이 가능한 수고 저량은 뭡니까? 일정 시점에
에서만 측정이 가능한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공급을 분류하는 것도 아주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겠지요. 자, 이제 신규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규 공급. 자, 그리고 기존 공급이라는 게 있다. 이때 기존 공급은 다른 말로 재고 공급이다. 이렇게도 표현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 쉽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보자는 이야기야. 그 아파트를 새로 져서 시장에 내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뭡니까? 신규 공급이다. 그럼 여하튼 신규 공급은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제 생산자에서 이루어진다. 즉 개발업자라든지 건설업자, 이건 생산자에서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기존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아파트를 우리 대상으로 하자는 이야기예요. 기존 공급,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어때? 팔기 위해서 시장에 내놓는 게 어때? 기존 공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공급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기존 부동산 소유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부동산 공급에는 신규 공급뿐만 아니라 기존 공급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부동산 공급자에는 생산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생산자도 공급자가 되겠지만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도 공급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 있다란 이야기예요. 따라서 부동산 공급자에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급을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단기, 장기 이렇게 표현했는데 단기, 장기 이게 하면 뭐 6개월이다, 1년이다, 2년이다 이런 걸 기준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학문에서는 뭘 기준할 것인가? 바로 신규 공급을 기준합니다. 즉 신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짧은 기간을 단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공급이 가능한 충분히 긴 기간을 장기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6개월, 1년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뭘로 구분합니까? 신규 공급 이걸로 구분한다. 그래서 단기 공급은 신규 공급이 이룰 수 없는 아주 짧은 기간이다. 보시면 돼요. 따라서 단기 공급에는 신규 공급은 이룰 수 있겠죠? 오로지 뭡니까? 기존 공급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는 어때? 신규 공급이 가능한 충분히 긴 기간이라 했죠. 그래서 장기 공급은 뭘 얘기합니까? 신규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걸 배웠어요. 자, 신규 주택 공급량이다. 신규 주택 공급량이다. 를 배웠지요. 자, 보세요. 신규 주택 공급량은 주택을 때 새로 져서 공급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이때 신규 공급은 착공성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 따라서 기간의 개념이 되겠지요. 이는 유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택 재고량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주택 재고량은 현재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주택의 양을 말하는 거였죠. 따라서 주택 재고량 뭡니까? 저량의 개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량 공급이라는 것은 결국 일정 기간 동안에 뭘 얘기합니까?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예요. 처음 유량 공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는 것, 즉 장기 공급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저량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저량 공급은 뭘 얘기할 것인가? 바로 일정 시점에서의 기존 공급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량 공급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서의 기존 공급이다. 즉 재고 공급이다. 이는 어때? 단기 공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합시다. 자, 보세요. 유량 공급은 뭘 얘기합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 저량 공급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서의 기존 공급을 의미한다. 이처럼 부동산 공급에는 유량 공급도 있지만 저량 공급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이 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앞으로 1년 동안 아파트에서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 이는 뭡니까? 유량이 되겠지요. 올 현재 시장에 아파트가 얼마나 인 뭡니까? 저량의 개념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만큼은 좀 유량 공급뿐만 아니라 저량 공급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부동산 공급 역시 유효 공급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예요. 유효 공급 즉 실질적 공급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유효 공급, 실질적 공급에는 역시 두 가지가 필요하죠. 뭡니까? 먼저 팔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판매 의사 즉 판매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는 실질로 공급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팔 능력이 겸비가 돼야 된다. 참 판매 의사, 판매 욕구에 팔 능력이 겸비가 됐을 때 이때로 우리가 유효응급 실질적 공급을 한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은 이 같은 유효응급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여기 보세요. 우리가 2,000원 할 때는 몇 개 팔고자 했어요? 15개 팔고자 했다는 이야기. 이미 팔아버렸습니까? 앞으로 팔고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앞으로 팔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직까지 팔기 전이니까 어때? 사전적 개념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 2,000원 때는 몇 개 팔고자 했어요? 15개 팔고자 했죠. 그럼 15개 때 최대 수량이 돼. 최대한 15개 팔고자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자, 이때는 최대 수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공급에 내포되는 의미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부동산 공급에는 어때? 유량 공급, 저량 공급이 있다. 다음 부동산 공급은 자, 유효공급, 실질적 공급을 의미한다. 사전적 개념이지요. 최대 수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배웠던 수요와 또 비교가 되셔야 되겠죠. 자, 부동산 수요에도 부동산 수요에도 유량 수요, 저량 수요가 있었죠. 다음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 실적 수요를 의미했습니다. 다음은 사전적 개념이었죠. 최대 수량이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공급 마찬가지로 유량 공급, 저량 공급이 있다. 다음 유효 공급, 실적 공급을 의미한다. 사전적 개념 최대 수량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요 공급도 다 비교를 해드렸어요. 우리 교재통에서 한 번 더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95페이지를 보세요. 95페이지는 1번 챕터 부동산 공급과 공급량이다. 소개되고 있죠? 여기는 별표 하나만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표 하나만 해두시고요. 자, 다섯 번째로 봅시다. 다섯 번째 보시면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요소에 대응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욕구를 어때? 부동산 공급이란다. 따라서 부동산 공급이란 부동산의 모든 가격 또는 임요소에서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의도하는 양을 말한다. 부동산 공급량이란 부동산의 특정 가격 또는 임요소에서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의도하는 양을 말한다. 그래서 모든 가격이나 임료를 배설한다면 뭡니까? 공급이 되겠지요. 특정한 가격이나 임료를 배설은 뭡니까? 공급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거를 1번 봅시다. 첫 번째, 자, 부동산 공급에는 유량 공급과 저량 공급이 있다. 자, 유량 공급이란, 자, 우리 설명드렸죠? 자, 유량 공급은 뭐라고 합니까? 일정 기간 동안의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량 공급이란 일정 시점에서의 기존 공급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거를 2번 봅시다. 첫 번째, 생산자의 판매 욕구, 즉 판매 의사의 팔 능력이 뒷받침된 공급을, 자, 우리 설명했죠? 자, 보세요. 판매 의사, 판매 욕구에 팔 능력이 뒷받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걸 우리가 유효 공급 또는 실적 공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자, 부동산 공급은 가격 또는 임요소에서 생산자 기꺼이 공급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공급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즉 유효 공급 또는 실적 공급을 말한다. 결국 부동산 공급은 뭘 얘기합니까? 유효 공급, 실적 공급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을 3번 제목만 보세요. 사전적 개념이다. 양을 4번 역시 제목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최대 수량을 말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는 양으로 5번 부동산 공급자다. 소인데 첫 번째 그 부분 보세요. 보시면 자, 부동산 공급자는 건설업자나 개발업자 같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도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설명드렸죠. 부동산 공급자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도 포함이 된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산 공급에는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 공급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다음 질문 넣어드렸습니다. 부동산 공급에는 이처럼 신규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신규 공급뿐만 아니라 기존 공급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공급과 공급량에 대한 용어 설명드렸고 내포되는 의미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공급 곡선부터
또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교재 통해서 반복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